네, 안녕하세요. 저는 DQS그룹 한국지사의 김도준 책임매니저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 이렇게 시간 내어 저희 DQS 정보보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기술적인 얘기보다 정보 공유와 인증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눌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는 순서로 저희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순서로 제가 행사 안내 및 오프닝을 진행하고 저희 지신명 대표이사님으로부터 DQS에 대한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DQS 한국지사 대표이사인 지신명 대표이사님 소개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키가 커가지고 저 친구가.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좋은 또 시간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뭐 이런저런 정보 보안 관련된 시장 상황과 그런 현황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세미나를 솔직히 저희가 오랫동안 좀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한 2, 3년 정도 뭐 계획을 했지만은 제대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세미나를 진짜 몇 년 만에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즐겁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간 통해서 또 좋은 정보 받아가서 또 좋은 현업에 도움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희 독일 현재 법인 독일 글로벌 CEO인 잉고 류베나흐라는 저희 전체 CEO께서 환영사를 보내오셨는데. Hello from Germany. My name is Ingo Rübenach. I'm the CEO for DQS Group, located here in Frankfurt, Germany. And I would like to welcome you to this TISEX seminar that our colleagues in Korea have planned and organized for you. TISEX is not only in the German automotive market, but also in the Korean market, one of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s. We do have close relationships to ENX, and DQS Group is one of the major assessment bodies for TISEX globally. Hence, I really wish you a very pleasant day, many good information and exchanges. And if you do have any questions, the Korean DQS team is there to support. Bye-bye.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안 이어서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저희 티삭스 세미나에서 이제 축하 말씀을 하신 거고, 지난주에 저희가 전체 DQS 글로벌 지사들, 지사장들 회의가 있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서 세미나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좀 인사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이렇게 녹화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독일 지금 저희 DQS 본사에서도 한국이 티삭스를 상당히 리딩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에서 어떻게 보면 이 스탠다드 기준 자체가 시작이 됐지만 독일 시장 다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저희가 상당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독일 현지 글로벌 CEO께서도 상당히 저희 행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챙겨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DQS가 뭐 하는 회사냐? 그래서 뭐 DQS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인증 회사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DQS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DQS는 저희가 1985년 독일 최초의 매니지먼트 시스템 인증 평가 기관으로 이제 설립된 회사고요. 그다음 91년에 독일 최초의 ISO 9001 등 인증 자격 획득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전 세계 최초로 ISTS 16949 인증 기관이 등록이 되었고, 2005년부터 이제 한국 지사가 설립돼서 지금 한국에서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제 DQS가 UL 미국 제품 인증 회사와 합병이 되면서 현재 이제 DQS 모습으로 완전히 이제 확립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DQS가 현재 어떤
쉐어홀더, 그 주주들이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27.78% 독일 품질 협회인 DGQ, 그다음에 독일 표준 협회인 DIN, 그다음 미국 그 제품 인증 회사인 UL이 각각 이제 한 28%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16%가 독일 기계공학산업협회, 전기공업협회, 건설산업협회, 산업협회 이렇게 4% 정도씩 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DQS는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60개국에서 85개 사무소에서 약 2,500명의 그 심사원들께서 130개국에 걸쳐서 한 6만 5천 그런 사이트에서 연간 한 12만 5천 그 오디트 데이를 그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 거의 모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비즈니스 거의 한 200개 이상의 표준의 인증 및 심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모든 인증회사들이 제공하는 이런 트레디셔널한 ISO뿐 아니라 최근 또 상당히 사회적으로 두각이 되고 있는 ESG 관련 그런 인증 심사, 또 오늘 이제 논의드릴 IT 시큐리티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최근에 또 저희가 식품이라든지 코스메틱스 관련 그런 인증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증기관이지만 이러한 인정기관, 각국의 그 독일의 닥스라든지 미국의 아납, 뭐 영국의 유카스 같은 이런 전 세계 인정기관에 이제 저희가 등록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또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등록과 서비스를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목적은 그 정보 보안,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 필수 보안 인증에 대해서 진행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사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전 세계 트렌드가 어떠냐를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리스크를 그 KPMG에서 서베이한 전체 한 2,000개의 CEO들께 이제 여쭸는데, 지금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추후에는 가장 큰 사업의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향후 2년 동안에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그런 공격이 전체 회사의 한 45% 정도를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이제 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버 시큐리티 제품이나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그런 비용이나 투자가 이제 향후 5년 동안에 약 2,450조. 엄청난 금액이죠. 이 정도의 시장으로 확대될 거라고 이제 시장 기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약 4.9조 원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거의 한 800배 정도의 그 큰 금액으로 이제 그 시장이 성장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시장의 리스크가, 그런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그 공격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산업은 어떠냐? 그럼 최근에 이제 저희가 뉴스에 찾아봐도 도요타 같은 경우 올해 3월 초에 뭐 해킹 공격으로 14개 공장이 다 멈췄다. 그다음에 저희 뭐 대기업 해외 법인의 자동차 부품 업체까지 다 랜섬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테슬라 전기차 25대를 10대 소년이 막 해킹을 했다. 그다음에 뭐 혼다 같은 경우 뭐 이 시빅 어코드 주력 그 생산 자동차 모델까지 뭐 이런 주행하는데 막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시큐리티 어택을 당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들 종종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생각되는 이런 랜섬 어택에 대한 그 회복 기간이 거의 한 15일 정도 걸린다. 그래서 공장이 막 올스탑되고 그러면 그거 다시 막 회복해서 재가동을 시키는데 평균 15일이 걸린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사이버 시큐리티 공격에 의한 시장 그 어쩌면 피해 금액이 내년도에는 70조 원에 달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진짜 뭐 이런 정보 보안에 대한 자동차 산업의 그 공격, 그 해커들의 공격, 뭐 그런 문제 발생,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러한 사이버 시큐리티 어택을 방지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저희가 한번 좀 같이 논의하고 한번 어떻게 하면 그거를 최대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까에 대해서 오늘 좀 논의를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김도준 책임님께서 자동차 산업 트렌드.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신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최근 사이버 공격이나 이제 각종 IT 리스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증가하는 추세와 상관없이 각 경제 단체나 지금 보시는 UNEC나 유엔 같은 경우 각각 이런 안전, 환경, 그리고 법률, 기술적인 각종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제 단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약 120개에 해당하는 법률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 요구사항들은요, 법 밑에 시행령, 규칙, 그리고 OEM 등 자동차 완성차 각종 관련 회사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반영돼서 ISO나 독일 표준, 한국 표준 같은 국가별 표준, 그리고 IATF라고 불리는 자동차 산업단체 표준 등 각종 다양한 표준들이 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동차 산업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쪽 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자동차 산업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동차 산업가치 사슬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제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유통 및 판매, 애프터마켓 서비스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오늘 필수 보안 인증을 하는 곳은요, 차량 제조 쪽이 주로 이루고 있고 OEM뿐만 아니라 T1 서플라이어, T1 서플라이어 밑에 있는 하급 2, 3급 티어 서플라이어도 이 인증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조직은 한 회사하고만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르노, 포드, BMW 같은 회사뿐 아니라 1티어인 ZF나 컨티넨탈 등과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OEM 및 티어 1 서플라이어들은 자신들의 품질 요구사항이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요구사항, 그리고 사이버 보안, 요즘 떠오르고 있는 ESG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조직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조직들은 이 해당 조직에게 이자심사를 보통 진행하고 있는데 각자 이 이자심사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비용이나 시간, 자원에 많은 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자원 소모와 시간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서 OEM과 T1 서플라이어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어크리테이션 바디를 설립을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는 완성차 회사들이 모여서 IATF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 완성차와 1티어 밴드들이 모여서 ENX라는 어크리테이션 바디를 설립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어크리테이션 바디가 무엇이냐? 어크리테이션 바디는 보통 평가를 위한 규칙과 표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IATF 같은 경우는 ISO 9001이라는 품질 관리 체계 위에다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IATF를 만들었고요. ENX 같은 경우는 ISO 27001 정보보안 관리 체계 위에다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TISAX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떠오르고 있는 ISO 21434 사이버 시큐리티는 어떻게 되는가? 요즘 보면 이미 이 인증을 받으셨다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ENX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미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요. 우선 그 프로그램은 밑에 보시는 VDA ACMS 2020이라는 버전 위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자세한 정보는 제가 이 세션 뒤에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기관, 어크리테이션 바디가 규칙과 표준을 만들면 직접 평가를 수행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에 보는 ENX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정기관이 밑에 KPMG나 어네스트 영, 그리고 저희 DQS 그룹과 같이 인증기관에게 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규칙과 방법을 정해서 할당을 합니다. 그럼 그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고객사에게 인증을 제공하고요. IATF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NQA나 KFQ처럼 등록된 인증기관을 평가를 해서 그 기관들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QS 같은 경우는 오토모티브 전문 인증기관이다 보니까 ENX뿐만 아니라 IATF 양쪽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고 IATF 외에도 ENX 쪽을 통해서 TISAX나 ISO 21434 사이버 시큐리티 인증이 제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보통 흐름이 흘러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OEM하고 거래를 1티어 벤더가 아니고 2티어 벤더인데 왜 우리가 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거는 TISAX뿐만 아니라 IATF에도 비슷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협력사 간의 정보 보안 또는 품질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같이 거래하는 협력사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인증 또는 시스템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어서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인증을 서플라이어들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ZF나 컨티넨탈 같은 1차 벤더들은 2차 벤더들에게 직접 또 다른 이자 심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TISAX 인증이나 IATF 16949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폭스바겐에서 해외 영업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보낸 TISAX 요구 사례입니다. 이 TISAX 관련해서는 뒤이어 진행될 세션에서 박만서 위원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제만 보여드리고 갈 거고요. 지금 보시면 모든 메시지에는 지금 보시는 건 BMW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발송된 거고요. 심지어 ZF는 PDF를 통해서 일괄 발송을 했습니다. ZF 그룹은 어세스먼트 레벨 외에도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받아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세하게 추후 진행되는 박만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거는 어세스먼트 레벨 3 그리고 최소한 베리 하이 프로텍션이라는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보시면 대부분이 아니라 해외 영업 담당자에게 이 메일이 바로 갑니다. 그러면 원청에서 지금 이 TISAX를 요구를 할 때 제일 먼저 받는 부서는 해외 영업 부서입니다. 해외 영업 부서가 근데 보통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 영업 담당자분들이 이걸 받으시면 바로 IT 부서 또는 정보보안부서하고 해당 사항을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 IT나 정보보안부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경영부서나 총무부서와 논의를 하셔가지고 IT 담당자를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보보안부서가 혼자 이걸 다 처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관리부서, 법무팀, 그리고 현업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 도메인별로 인적자원 통제라든지 중거성이나 공급자 관계, 그리고 IT의 전반적인 식별 및 접근권이나 정책이나 이런 복합적인 부분, 그 외에도 물리보안이나 사업 연속성,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프로토타입 보호에 대해서 다 같이 전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조직에 따라 통제 분야 및 책임이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우선 주지를 해주시고요. 예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직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시는 화면은 만약에 TISAX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예제 화면입니다. 실사례를 바탕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 OEM 1차 벤더 중 하나는 2018년 3월 폭스바겐으로부터 2020년 2월까지 TISAX 인증을 받아라, 평가를 받아라라는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근데 해외 영업팀에서 해당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가 데드라인이 지나서 TISAX 평가를 받았습니다. TISAX 평가를 받았지만 데드라인이 지났기 때문에 OEM은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순간 OEM으로부터 설계 도면 및 데이터 전송이 일괄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TISAX 평가를 받고 레이블을 제출한 후에야 데이터 교환이 재개됐고요. 심지어 신규 계약을 체결한 1차 벤더 경우에는 체결을 했을 때 아까 같이 자동 안내 메일로 12월 말까지 2019년 12월 말까지 평가를 받아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또다시 해외 영업팀에서 혼자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데드라인 넘어서 사업이 시작이 되지 않자 저희 쪽 문의를 해서 TISAX 평가를 받은 뒤에야 데이터 교환 및 납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TISAX 평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받지 않으면 OEM에서 즉각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요소로 적용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TISAX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ISO 21434 이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정보 공유 차원으로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21434를 진행하기 전에 정보 보호,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와 사이버 시큐리티의 차이가 무엇인가?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는 보시는 것처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 및 정책을 만들고 유지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이버 시큐리티는 이러한 정보들을 저장되어 있는 공간, 그 장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방어할 것인가를 다루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은 사이버 시큐리티가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의 하부 영역이라고 말씀하지만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있는 핸드폰, 이 객체를 보호하는 것도 사이버 시큐리티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정보 보호와 사이버 시큐리티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는 지금 밑에 있는 포브스에서 제가 인용한 거기 때문에 원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추후에 링크를 통해서 원문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21434는 UN 레귤레이션 넘버 155번에 의해서 2020년 공표가 됐습니다. 2020년 공표가 된 이후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역시 EU였고요. EU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부터 신형 차량에 모두 이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24년 7월부터는 모든 차량,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차량이 이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EU나 지금 재팬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EU를 따라가고 있지만 한국 그 외에도 각종 국가에서 이 21434 사이버 시큐리티 인증에 대비하는 국가 표준을 그리고 국가 법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CSMS 이게 과연 무엇이냐? 코퍼레이트 컨트롤이라고 보는 조직 내부의 제어와 베이클 프로세스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개발 단계, 생산 단계, 그리고 애프터 세일 단계에 이뤄서 추가로 그 서플라이어들까지 포함해서 조직적 관리를 하는 게 사이버 시큐리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거기에 더해서 VTA라고 해서 차량별로 인증을 받는 VTA 인증이 모여서 21434 구조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SMS는 조직 내부의 관리 외에도 차량의 개발과 생산, 판매 단계까지 그리고 그 사후 지원까지 포함을 하고 있으며 부품을 공급하는 서플라이어들에게도 강제로 요구하는 항목들이 포함된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SMS 인증이 있어야만 인증 갖고 기술 문서와 차량 샘플을 포함해서 제품 인증 기관에서 차량별로 인증을 받은 다음에 법제 기관에 등록을 하는 게 VTA 인증이다. 이 21434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1434 CSMS 인증은 매 3년 갱신을 해야 되며 매년 사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평가를 누가 받느냐? 이 평가는요, OEM들도 받아야 됩니다. OEM이 가장 주가 되고, OEM은 CSMS 인증이 있어야만 차량의 형식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서플라이어 컨트롤과 해당하는 전장업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사, 그 외에도 신규 부품 개발사들도 이 21434 인증에 포함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1434의 대략적인 개요였는데요. 오늘 이거를 저희가 왜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보 공유 차원에서 했냐? 우선은 많은 분들이 21434 인증을 왜 주도적으로 진행하지 않는가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신명 대표님께서 저희 DQS 내부 문건을 일부 공유해서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공유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건은요, 저희 내부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가 지금 화면으로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서는 각 DQS 지사장들에게만 공유되는 내부 문건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보면 ENX가 TSAX를 주도하는 ENX에서 이미 21434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 있다. 즉 빠르면 내년 초 1사분기나 2사분기 안에 ENX를 통해서 21434 인증이 제공이 될 겁니다. OEM의 특성들은요, 외부에 있는 공개 표준 혹은 ISO 표준 이런 거 인정 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IATF 16949를 개발을 했고 TSAX를 개발을 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표준과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434 또한 ENX가 주도해서 OEM이 주도하는 인증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지금 이 TSAX CB들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SMS가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의 하위 영역과 밀접하기 때문에 TSAX CB들이 이 인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문건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21434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 컨설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ENX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IATF나 TSAX 표준처럼 OEM만의 표준이 제공이 시작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우선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ISO 27001을 갖고 있는데 TSAX 인증을 안 받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OE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체 표준의 인증을 요구합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데는 보통 컨설팅을 받으면 4,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인증은 신청해서 종결까지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제가 세미나가 끝나면 각 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배포할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이 외에 궁금하신 부분은 추후 Q&A 시간이나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 다음 세션은 저희 DQS 그룹의 TSAX 오디터 박만서 의원님께서 세션을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DQS 박만서입니다.
이번 세션은 저희 티삭스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티삭스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 평가 절차나 그 평가 시 저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위주로 좀 준비했고요. 자세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티삭스 교육을 따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용어 같은 경우 대부분 앞서 세션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티삭스라는 용어가 있고, 티삭스와 가장 밀접한 ISO 27001이라는 그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VDA는 저희가 독일 자동차 협회고 VDA에서 만든 그 티삭스의 그 표준 평가 표준이 VDA ISA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티삭스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ENX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EX 관련돼서 EX 포탈이라는 이 사이트를 가보면 저희가 티삭스를 등록을 하고 티삭스에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시면 티삭스 평가 기준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 티삭스에 대한 가이드가 핸드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티삭스와 ISO 27001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ISO 27001 서티피케이션은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 인증은 3년간 유효하고 매년 사후 심사를 받는 그런 체계고요. 하지만 이 티삭스 레이블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 특화된 그런 표준이고, 한번 평가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3년간 이 레이블이 유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VDA IS의 그 체크리스트의 그 정보보호 쪽 그 항목을 보면 그 ISO 27001 그리고 클라우드바인 ISO 27017에 대한 내용을 많이 준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왜 티삭스를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시죠. 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티삭스라는 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VDA에서 자동차 관련된 그런 벤더 사이에서 준수해야 될 그런 정보보호 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평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은 ISO 27000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티삭스 참가자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참가자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 티삭스 평가를 요청하는 OEM사도 포함이 되고, 이 티삭스 평가를 받는 업체들도 다 티삭스 참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티삭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ISO 표준처럼 어떤 별도의 인증서가 발급되는 형태가 아니고 ENX 포털 내에서 레이블이 발급되고 그 해당 레이블을 이 티삭스 평가를 요청한 OEM에게 쉐어해주는 형태의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티삭스를 받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OEM에서 제공해주는 정보 자료들을 잘 관리해라라는 게 근본적인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고객사로부터 설계에 관련된 도면이라든가 혹은 시제품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객사 특성의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 고객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해서 잘 관리해 달라라는 취지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그 이자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 그 OEM과 거래를 하다 보면 여러 업체들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런 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두 개의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그 해당 업체의 그 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티삭스라는 것은 ISO 표준처럼 인증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고 레이블이 발급되고 그 레이블을 서로 교환하는 형태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일반 ISO 표준하고 좀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티삭스 평가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크게는 저희가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ENX 포털에 참가자로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업체들이 등록을 하게 되고, 이 업체가
심사 기간을 선정하게 되면 이제 티삭스 심사가 진행이 되고 그 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 ENX 포털을 통해서 이 레이블을 공유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ENX는 티삭스를 관리하는 감독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티삭스 참가자로서 ENX 포털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직접적인 계약은 심사기관과 하는 것이 아니고 ENX와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 DPS 같은 그 심사기관 또한 ENX를 통해서 ENX의 그 심사기관으로서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인증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인증기관에다가 연락 컨택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인증을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면 이 티삭스 같은 경우에는 ENX를 통해서 다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가자를 저희가 지금 아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줬는데요. 저희가 크게 참가자를 보면 그 패시브 파티시펀트와 액티브 파티시펀트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패시브 형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티삭스 평가를 요청한 OEM사라고 볼 수 있고요. 액티브 파티시펀트는 이 평가를 받아서 OEM에게 제출하는 그런 회사를 액티브 파티시펀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티어 1 같은 경우에는 OEM으로부터의 그런 티삭스 평가를 요청받을 때에는 액티브 파티시펀트가 되고요. 또한 티어 2에게 그런 티삭스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패시브 파티시펀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한 용어는 아니고요. 이게 OEM사나 티어 1, 티어 2에 따라서 이런 이제 참가자의 구분이 된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평가 절차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 평가 절차를 보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등록을 하게 되고 이 등록을 한 후에 이제 평가 기간을 선정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봤듯이 여러 그런 평가 기관들이 있고요. 예, 국내나 유럽에도 저희 DPS가 많은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간이 선정이 되면 이제 실제로 평가가 시작되는데요. 예, 평가 시작은 이제 온라인으로 킥오프 미팅을 진행하고요.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VDA IS 체크리스트를 해당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그 작성된 내용을 저희가 실제 심사 전에 받아서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적절성을 검토해서 이 심사가 진행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후에는 이제 리모트나 온사이트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가 진행된 후에 레이블이 발급되면 그 레이블을 공유하는 그런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등록을 할 때 좀 저희가 유의할 점들을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티삭스 담당자분들께서 이 ENX 포털에 참가자로 등록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는데 거기서 간혹 보면 그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잘못 입력되거나 예를 들어서 주소가 좀 틀리다 혹은 그 거래를 위한 던스 넘버가 들어가 있지 않거나 혹은 잘못 들어가 있다 라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수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 좀 더 저희가 확인하고 명확하게 한 후에 입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저희가 평가를 받을 레벨 그리고 목표가 어떤 걸 받아야 되느냐가 명확하게 확인된 후에 등록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평가를 받는 그런 목표나 레벨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OEM에서 해외 영업 담당자에게 어떠한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와 어세스먼트 레벨을 받아라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요청에 대한 내용들을 등록할 때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에서 평가 목표들이 이제 요청이 올 텐데요. 크게 이렇게 8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관련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부분과 프로토타입 프로텍션, 데이터 프로텍션 이렇게 3가지 부분이 있고요. 그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와 베리 하이 2가지 형태로 요청이 되는데요. 하이 경우에는 어세스먼트 레벨 2로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베리 하이의 그런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의 목표를 요청받았다라고 하면 어세스먼트 레벨 3로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그 해당 업체에서 프로토타입 관련된 요청이 있어서 프로토타입 관련된 그런 오브젝티브를 받아야 된다라는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세스먼트 레벨을 기본적으로 3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전장 제품 같은 파츠나 이런 컴포넌트 형태의 그런 제품을 만드는 업체도 있을 거고요. 혹은 테스트 카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운행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그런 형태에 따라서 OEM에서 어떤 오브젝티브를 받아야지 된다라고 요청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해당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혹은 해당 어세스먼트 레벨에 대해서 제가 등록할 때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보면서 앞에서 어세스먼트 레벨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세스먼트 레벨은 현재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세스먼트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개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심사원이 개입하지 않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자발적으로 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세스먼트 레벨 2부터는 실제로 심사원이 인벌브돼서 심사를 하고 레이블이 발급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크게 보면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와 프로토타입, 데이터 프로텍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는 모든 티삭스 평가의 필수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영역은 항상 들어가야 될 영역이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프로토타입이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이터 프로텍션 같은 경우가 요청되면 해당 영역을 심사를 평가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세스먼트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트로도 저희가 평가가 가능한 형태이고요. 하지만 이제 어세스먼트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온사이트에서 심사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이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QR을 찍으시면 이 자료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면 자료를 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저희가 이제 그런 평가하는 절차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작성한 VDA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해서 이것이 적절하게 작성이 돼 있는가를 평가하게 되고, 이게 완료되면 그와 동시에 저희가 킥오프 미팅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가 잘 됐다, 자체적으로 평가 잘 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저희가 리모트나 온사이트에서 이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커렉티브 액션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티삭스 같은 경우는 ISO 27001과 유사하게 그런 이제 부적합 사항들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중부적합, 경부적합, 그다음에 옵저베이션에서 권고 사항, 그다음에 개선의 기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개선의 컬렉티브 액션을 하는 부분들은 네 가지 부분을 다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중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심사가 중단이 되고 새로 저희가 평가 계획을 세워서 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형태일 것 같고요. 경부적합 이하부터는 이제 해당 사항을 완벽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경부적합 같은 경우에는 해당 발견된 경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 계획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게 적절한가를 평가를 하고, 적절하다고 평가가 되면 그에 따라서 개선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티삭스 같은 경우에는 발견된 경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가 돼야지 이 레이블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조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걸리기 전까지 시정 조치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됐다라고 하면 임시 레이블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임시 레이블은 이제 정식 레이블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정조치 계획이 수립이 되고 해당 시정조치 활동들이 다 완료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팔로업 어세스먼트를 합니다. 이 팔로업 어세스먼트는 계획한 그런 시정조치 내용들이 적절하게 완료되는가를 평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획된 대로 적절하게 조치가 되지 않았다,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팔로업 어세스먼트가 진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통 한 차례, 두 차례 이런 팔로업 어세스먼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첫 번째 그런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3개월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 팔로업 어세스먼트에서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다시 2차로 가야 된다고 하면 또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최대한 저희가 9개월까지 그런 기간을 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게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두 번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런 시정 조치를 하실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될 수 있으면 조치 완료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팔로업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시정 조치의 내용들이 다 확인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최종 보고를 하게 되고 이 최종 보고가 ENX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정식적인 그 티삭스 레이블이 발급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발급되면 저희가 ENX 포털상에서 이런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ENX를 통해서 이런 레이블을 이제 쉐어할 때에는 어떤 정보들을 쉐어할 건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이제 OEM사에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레벨로 어떤 오브젝티브를 레이블 받았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별도로 어떤 평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요청하는 OEM사가 있다고 하면 그 해당 내용까지도 이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이제 레이블을 받은 상태에서 스콥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사가 있고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는데 4공장이 새로 추가가 되고 거기서 관련된 제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로케이션이 추가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레이블이 유효한 기간 내에서는 신규로 발생한 그런 로케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로케이션 변경된 사항들만 저희가 추가로 심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부분만 레이블 받았는데 고객이 추가로 요청을 해서 프로토타입이라든가 혹은 어세스먼트 레벨을 2로 받았는데 3로 다시 받아라 라고 하면 이때는 다시 처음과 같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평가를 받은 시점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3년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다시 평가할 경우에는 기존에 그 평가했던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을 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예, 이따 Q&A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이제 티삭스의 평가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ENX 포털에 가면 VDA, ISA 그런 체크리스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그 해당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체 평가를 한 후에 우리가 심사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고객사에서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해당 컨트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작성하게 하게 되고요. 또한 그 관련된 레퍼런스 도큐멘트들이 어떤 것이 있다라고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원이 심사 결과를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이로 요청되거나 베리 하이로 요청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이로 요청될 경우에는 여기서 해당 요구사항들 중에서 머스트 부분, 그다음에 슈드 부분, 그리고 하이 부분에 대한 통제 내역들을 다 구현이 돼야 됩니다.
또한 베리 하이로 요청될 경우에는 이 하이의 내용 플러스 베리 하이의 내용을 추가로 구현해야 되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시면 베리 하이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 좀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 해당 컨트롤별로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들이 플러스로 표현돼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요구사항에서 좀 상세한 내용들은 대시로 표현해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그런 요구사항들이 다 구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구현된 내용들을 임플리멘테이션에 다 기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도 이제 유사한데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고, 추가적인 부분은 차량에 관련된 그런 오브젝티브가 선택이 됐다라고 하면 차량에 관련된 별도의 요구사항들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저희가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사이트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 작성을 할 때 좀 저희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체크리스트는 영어로 저희가 보고가 됩니다. 하지만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해서 관리하시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작성하실 때에는 한글로 작성하시고, 그 한글로 작성한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심사가 끝난 후에 완료될 때 다시 영문으로 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를 평가한 후에 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을 다시 말씀드리고 하면 해당 내용들을 또 이제 보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글로 먼저 작성하신 후에 영어로 작성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도큐멘트 같은 부분은 저희가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으로 좀 규칙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IP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계정정보 같은 부분들이 임플리멘테이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규격의 내용들을 다 볼 수는 없고요. 보면 ISO 27001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은 저희가 이제 매체 폐기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ISO 21964에 레벨이 정해져 있는데, 이 레벨 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서를 파쇄할 때 문서 파쇄기에 그런 파쇄 규격이 160 제곱 밀리미터 이하야 된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타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반적인 물리 보안과 어떤 프로젝트 보안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차량에 대한 운행 혹은 보관, 주차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저희가 좀 봐야 될 경우는 이 부분들이 저희 심사를 하면서 많이 좀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시제품 관련된 그런 장소가 외부와 접해 있는 그런 창문이나 문이 있다고 하면 이건 RC2의 규격보다 더 높게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별도의 규격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한 사업장이라든가 그 시제품을 제작, 보관, 폐기하는 그런 곳에서는 침입 경보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출입 관리나 CCTV 같은 경우를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그와 별도로 침입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GDPR 28조의 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러면 어떤 거를 좀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앞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OEM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해당 내용이 등록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TISAX라는 게 저희가
앞에 내용을 좀 대략 보셨듯이 대부분 IT 보안, 물리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해당 평가를 누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 또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 측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뭐 ISO 27001의 모든 내용이 모든 내용은 아니지만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보는 관점은 OEM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직접 받은 정보든 혹은 OEM을 위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데이터든 혹은 우리가 서플라이어한테 제공하는 데이터든 이게 OEM과 관련된 정보라면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물리적인 부분을 볼 때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입 통제라든가 CCTV 같은 경우는 잘 운영되고 계시는데 이 침입 감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침입 감지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그런 침입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제품에 대한 제작부터 보관 폐기까지의 그런 장소들에 대한 그런 보안이 좀 요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OEM별로 그런 프로토타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고객의 어떤 보안 요구 사항들을 충분하게 분석을 해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느냐도 평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장표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내용들을 좀 장표에다 좀 많이 좀 썼고요. 그 외에 이 장표들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좀 궁금하신 사항들은 후에 Q&A라든가 혹은 저희 영업적으로 통해서 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끝으로 일반 대기업에서 티삭스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ISO 27001 같은 인증을 고려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받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티삭스 레이블을 받는데 좀 많이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 보면 ISO 27001과도 내용이 많이 같기 때문에 27001 인증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ISO 27001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후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런 또 정보에 대한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에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3년 만에 도래하는 티삭스 레이블 평가를 좀 쉽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DQS 그룹의 티삭스 오디터 박만석 위원님이었고요. 우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 인증 기관뿐만 아니라 컨설팅 기관 분들도 같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후 Q&A 시간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컨설팅 기관 SOT 글로벌의 임태환 이사님인데요. SOT 글로벌은 2019년부터 티삭스 컨설팅 외에도 정보보안 인증을 꾸준히 해온 회사로 현장에서 많이 뛴 컨설팅 기관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환 이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티삭스 인증에서 반드시 필수로 받으셔야 하는 시큐리티 인포메이션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사례를 발표하게 될 SOT 글로벌의 임태환입니다. 저는 그 티삭스 컨설팅 인증 사례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에 대한 개요에 대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저희가 했었던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도에 3명의 정보보호 전문가가 모여서 IT 분야에 대한 정보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보보호 해법을 제시하고자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Security of Things라는 기치를 앞세워서 회사 이름을 SOT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회사 이름이 소치냐고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큰 가마솥이라고 많은 것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행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입니다. 저희는 티삭스를 비롯해서 IS 27001 그리고 ISM 같은 인증 컨설팅 그리고 마스터 플랜 수립과 같은 통합 정보보안 컨설팅 그리고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그 경로를 찾아서 해법을 제시해주는 모해킹 취약점 진단 컨설팅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그리고 항만이나 발전소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의 물리적 보안 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방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마침 티삭스에서 모두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빠르고 쉽게 컨설팅에 진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2018년 설립 이후에 SK텔레콤, 현대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삼성바이오로직스, 교보생명, GS칼텍스, 국방부 등 여러 업체에 대해서 정보와 컨설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화신을 시작으로 현대모비스, SJ테크, 칼링크, DYC, 일진글로벌, 베어리가트까지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 또 다른 업체 컨설팅이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은 업체가 저희로부터 컨설팅을 받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컨설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신 것처럼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모든 많은 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대기업은 조금 편했지만 1000억대 미만의 소규모의 업체들은 조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체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도 같이 그 조금의 업체들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도 함께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 총 4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착수부터 인증 지원까지. 인증 지원은 경부적합이 심사를 받으시면 무조건 경부적합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부적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정조치 계획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 해당 사항을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 끝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컨설팅 끝나고 인증 받게 되면 항상 고객분들한테 듣는 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티삭스 인증은 정말 어렵다고 IFTF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감사하다고 컨설팅을 받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 티삭스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에 감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더 많은 기업의 티삭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저희가 꼭 티삭스 인증을 받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티삭스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를 IS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IS는 크게 7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만수 위원님 설명하셨고요. 정보보안 정책부터 정보보안 법률 준수까지 크게 7개 챕터가 있고 그 안에는 또다시 세부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컨트롤 퀘스천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 퀘스천이 여러분들에게 심사위원 제시하는 경부적합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퀘스천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리퀘어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세부 정보보호 요구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삭스 IS를 보시면 총 7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고 총 41개의 컨트롤 퀘스천 그리고 총 265개의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리퀘어먼트가 있고요. 저희가 이 사항들을 다 보기는 하나 일부 내용은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 필요 없어서 제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이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보보호에 대해서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소규모 업체를 가다 보면 정보보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정보보호 개념의 첫 번째는 법률입니다. 맨 앞에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망법, 산업기술보호법 이런 법률이 있고 이런 법률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사항들을 전부 출연해서 규정이나 정책을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립된 규정 정책을 여러분들은 전부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행된 사항들은 여러분들은 모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책에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서 나왔는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럼 이 사항들은 모두 시정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활동을 저희는 정보보호 활동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티삭스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삭스에서 조금 전에 그 박마수 의원이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사항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정책 규정 지침서 절차서에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항들은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행된 사항들은 반드시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티삭스 심사를 받으시면 이제 경부적합이 나옵니다. 경부적합이 나온 사항들은 모두 해결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티삭스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티삭스 IS 개념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첫 번째가 정보보호 정책입니다. 그만큼 정보보호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인적 자원부터 물리적 보안, 그리고 물리적 보안 및 비즈니스 영속성 계정 및 접근 관리, IT 보안 및 사이버 보안, 협력업체 보안, 그리고 정보 보안 법률 준수까지 정책 이해 내용들은 각각에 어떤 것들을 이행해야 되는지 이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행을 하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을 했으면 시정 조치까지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 티삭스 체크리스트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모두 이행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티삭스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행해졌던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챕터별로 한 장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네모난 박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박스를 보시면 어떤 것들은 굵은 표시로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게 굵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심사를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분들이 많이 경부작업으로 판정을 하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티삭스 인증을 준비를 하실 때 유의있게 보셔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안관리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면 그때 한번 연락 주십시오. 방문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티삭스 IS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은 정보보호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이 정보보호 조직 구성이 있고 정보자산 관리대장이 있고 정보보호 위험평가 수행이 있고 감사 및 모니터링이 있고 보안사고 대응이 있습니다. 여기 정보보호 정책 말고 그 다음부터 조직 구성, 자산관리대장 수립, 위험평가 수립 이 사항은 전부 이행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보보호 정책이 있다고 모든 사항이 이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책이 있으면 이 정책을 누가 수행할 건지 이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보호 정보자산 관리대장에는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전체 IT 시스템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구고 책임자가 누군지를 다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스템 운영하는 데 대해 이행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험평가 수행입니다. 이 부분은 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책을 수립을 했고 자산관리대장에서 담당자를 지정을 했으면 이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고요. 위험평가 수행을 통해서 점검을 했으면 마찬가지로 시정조치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항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사고 대응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안사고 대응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불법적인 의도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 여러분들의 회사에 침입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탐지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티삭스 초창기에는 억지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요즘엔 그 티삭스 심사 기준이 엄청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거 인정을 안 해주십니다. 결국은 경부적합이 나오고 보안 관제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인적 자원 보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적 자원에 보안 관한 사항은 몇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임직원을 채용을 하실 겁니다. 임직원 채용을 하실 때는 그 임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습득한 지식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도록 유출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안 서약서를 받아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안 서약서를 받는데 최근에 입사한 분들은 다 받으셨어요. 근데 10년 전, 20년 전에 받으신 분들은 받지 못한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을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가시면 여쭤보십니다. 현재 전체 직원이 몇 분 계시냐고, 그리고 보안 서약서는 몇 장 가지고 계시냐고. 그럼 다 비교를 해서 보안 서약서과 전체 인원이 안 맞으면 바로 경부 작업이 나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입사한 분들까지 모두 받아서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장에는 사내 협력업체라고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역시 다 보안 서약서를 다 받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 교육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안 교육 이제 정기 보안 교육을 다 받으시긴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프로토타입 취급지 보안 주의사항 교육이 있습니다. 자동차 그 부품 만드실 때 여러분들 뭐 프로토타입 만드시잖아요. 이 프로토타입을 생산을 하는 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은 그 프로토타입 보안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전체 교육 직원이라 하면 협력업체까지 모두 포함을 합니다. 이 협력업체라 하면 경비원, 미화원까지 다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비원과 미화원은 여러분들 회사 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다니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가장 많은 정보를 취득하실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얘기합니다. 경비원하고 미화원도 다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얘기하십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뭘 한다고 이것까지 받으라고 하냐고. 나중에 다 경부작업으로 떨어져서 이분들 모아놓고 다시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장 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품질 보증 팀에 계신 분들이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서 또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위해서 이제 노트북 들고 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외에서 사내 시스템을 접속하실 때는 VPN이나 OTP 등 보안 인증을 강화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룹웨어를 이제 가지고 이제 쓰실 텐데요. 그룹웨어는 저희가 보니까 거의 다가 대기업 빼고는 그냥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가지고 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사외에서 그룹웨어 접속하실 때는 OTP 인증과 같은 좀 강화된 인증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 그룹웨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개발팀이 직접 있어서 사내 개발팀이 개발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작은 기업들은 이거를 외부 업체에 있는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안타깝게도 이런 걸 하시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보안 및 비즈니스 영속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리적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규정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이 안에 통제 구역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시작실, 시험실, 전산실, 그리고 설계팀이 계시는 연구개발실 등이 이제 통제 구역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통제 구역에는 반드시 정보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는 CCTV. 이 사무실에 들어다니시는 통제 구역에 다니시는 분들이 누구인지를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CCTV로 이분들이 안면 인식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실이나 CCTV를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이 사람이 우리 직원이 아닌데 여기 왜 들어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치가 될 수 있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누가 언제 들어갔다 언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 통제 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USB 같은 거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USB 그냥 쓰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가서 다 확인하세요. USB 어떻게 쓰시는지 거지. PC에 USB 꽂아보기도 하고 다 일일이 심사를 해서 확인을 하십니다. USB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이것도 전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USB를 쓰시려면 부장님이나 팀장님의 승인을 받고 쓸 수 있는 솔루션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야 보호 조치라고 있는데요. 통제구역에 유리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창이 투명 유리창이면 안 됩니다. 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프로토타입 제품 자체를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도면이 모니터에 떠 있는데 그 도면을 보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티삭스에는 절대로 그걸 보이면 안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유리창은 블라인드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썬팅지를 발라야 한다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비용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이거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소방 훈련이나 화재 훈련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IT는요. 최근에 SK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서 카카오톡이 문제가 됐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의 전산 시스템이 다 꺼져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들은 전산 시스템 관리가 열악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어떤 모의 훈련이라도 하나라도 하시면 좋았을 것을 조금은 이제 안타까워 하시면서 심사위원들한테 얘기하십니다. 어떤 훈련이라든지 하시라고 하시면서 제시해 준 게 하나가 스팸 메일 모의 훈련이라도 최소한 하시라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하실 수 있도록 외부 업체를 이용하셔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기 아까 말씀드렸죠. 파기도 그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서 하셔야 되고요. 종이 문서도 파쇄기 요건이 맞지 않다면 파쇄기 도입하셔야 되고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 업체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서버룸에도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서버룸 항원항습기 항상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서버 네트워크 선이 있으면 전부 라벨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버룸 내 전용 소화기가 있는지 심사위원들이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빨간 소화기 2개 여기 있다 그러고 말씀해 주시는데 안 됩니다. 전산기기에 사용하실 수 있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하론 소화기나 CO2 소화기, 이런 소화기들을 꼭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정 및 접근 관리입니다. 계정 및 접근 관리는 이 앞에 보시는 보안 요건에 있는 네모난 박스가 전부 다 굵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항을 제가 전체를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이 이 사용자 계정 관리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시는 시스템들이 보면 비밀번호는 반드시 8자리 이상의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혼합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못하고 그냥 과거부터 쓰시던 그냥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를 쓰고 계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공용 계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이 계정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해야 했는지를 책임 추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라이센스를 도입하시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변경을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접근 권한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축 사례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시행이 있습니다. 이 티삭스에는 어떤 요건이 있냐면 중요한 파일은 암호화를 하든지 암호화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티삭스 컨텐츠를 가면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강조를 합니다.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도면 파일은 비밀번호를 걸어라. 안 그러면 가장 비싼 솔루션인 DRM이라는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그거를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해요. 하겠다고 하십니다. 결국엔 심사위원들이 가서 보시면 비밀번호 설정되어 있는 파일들이 툭툭툭툭 튀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마지막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DRM 구입하십시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전부 암호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결국에는 다 DRM을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IT 보안 및 사이버 보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암호화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 절차는 티삭스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암호화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응용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계정의 비밀번호도 암호화해야 되고, 주민번호, 면허번호, 운전면허번호, 그리고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는 무조건 암호화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반드시 암호화를 하셔야 합니다. 암호화가 안 되어 있다면 응용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송하는 데이터와 전송하는 네트워크도 모두 암호화가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암호화는 그나마 비용이 얼마 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이메일을 통해서 파일을 보냈다. 그럼 그 파일 역시도 암호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DRM에 대한 관한 사항이 나오고요. 그리고 악성 코드 관리에 대한 사항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여러분들이 전부 이제 백신을 다 설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여쭤봅니다. 백신 설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V3나 알렘 다 설치해서 쓰고 계시다고 각자 알아서 설치해서 쓴다고 무료 버전 쓰고 계신다. 안 됩니다. 이 백신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전체 PC가 몇 대가 있는데 이 PC에 몇 대가 백신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건 몇 대고, 그리고 어느 PC가 백신에 걸려 있고 어느 PC가 현재 바이러스 걸려서 치료 중이고,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는 서버 버전에 백신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내에 서버들이 있을 텐데요. 운영하시는 서버룸에도 백신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서 이벤트 로그 관리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시스템을 운영하시면 거기에 온갖 이벤트들이 다 쏟아집니다. 그 이벤트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보안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이벤트들을 관리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티삭스 이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취약점 관리는 저희가 대기업 한 군데, 아까 현대모비스 말씀드렸죠. 그 한 군데 외에는 이런 단어 자체를 다 모르셨어요. 천상 저희가 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취약점 점검을 하다 보면은 OS, 과거에 설치되었던 OS가 나옵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이하 버전은 전부 2010이나 11 이상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입니다. 네트워크 관리는 공장 영역과 그리고 사무 영역 분리됩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어서 외부 업체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외부 IT 서비스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외부로 나갔을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회수하실 건지입니다. 그 데이터가 있는 디스크가 훼손이 돼서 디스크를 교체하셨다면 그 디스크도 회수하셔서 여기 티삭스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서 파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정보보안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티삭스 기준은 협력업체까지 전부 티삭스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드립니다. 티삭스 정보 협력업체도 보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점검 기준을 주고 방식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협력업체는 ND를 받으셔야 합니다. 협력업체와 정보보호 서약을 맺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보안 법률 준수입니다. 이거는 티삭스와 상관없이 한번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내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사용하시다가 걸리게 되면 해당 업체에서 한 명의 사람과 종이 한 장을 보냅니다. 변호사와 종이 한 장 청구서를 보내는 건데요. 보통 5천만 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서 조사해 보셔서 불법적으로 쓰고 있다면 한번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면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정보보호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그거를 처리하고 마지막 폐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계시다면 상관이 없는데 외부 업체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돈을 들여서 수정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쁘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회사를 가니까 그래요. 어떤 회사는 3억 들였네, 어떤 회사는 4억 들였네. 큰 회사는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하니까요. 근데 작은 기업들은 엄청 어려워하시고 이것 때문에 못하시는 기업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국내 대기업 한 건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빨간색에 있는 부분
설치비는 일부 별도로 될 수도 있고 이 중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PC 100대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초반대에 사용료만 내고 설치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사항은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SOT 글로벌의 임태환 이사님이셨고요. 오늘 지금 저희 진행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남은 코스는 시큐리티 인사이드라고 한국에서 티삭스 관련해서 프로토타입 보조 인증 컨설팅을 가장 많이 한 컨설팅 기관 중 한 곳으로 지금 현재 그쪽 분들이 오늘 오프라인에 오셔가지고 직접 하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지금 세션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수석 시큐리티 인사이드의 신승업 수석이 현장에서 네.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일방향으로만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이 좀 저는 공유가 안 되는데 그쪽에서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공유할까요? 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좀 불편하군요. 네,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큐리티 인사이드의 지금 신승업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저희는 지금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지금 미국 조지아에 나와 있고, 저희 지금 박태환 위원님은 지금 중국 청도에서 상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말씀드린 점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토타입 프로텍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저희 회사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큐리티 인사이드는 2015년부터 지금 컨설팅 사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시스템 첩진 진단, 무이킹, 정보관 인증 컨설팅 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ISO 27001, 그리고 PCI DSS,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인증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그 티삭스 인증을 지금 2019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중요 공장 같은 경우는 현재 그 ISO 27001 심사원 활동 중에 전문 컨설턴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주로 해외,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9개월 정도는 해외에 나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자동차, 금융, IT,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그 업계에서 지금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프로토타입 프로텍션이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이나 그런 내용보다는 실제로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항상 그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맨 처음 물어보는 게 도대체 프로토타입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항상 물어보게 됩니다.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VD ISA 체크리스트에 보면 데피니션이 나와 있는데요. 프로토타입은 아직 대중에 공개되지 않거나 OEM이 정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그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 차량 컴포넌트 파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이제 OEM에 대한 OEM이 결정해줄 결정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의 이제 개발 그 페이지들을 보면은 디자인 게이트가 완료가 돼서 고객이 디자인을 컨펌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양산을 위한 파일럿 제품 시작이 들어가는데요. 그 이전까지가 프로토타입 제품이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그 OEM 쪽에서 프로토타입이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개발 단계에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공장 같은 경우 생산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프로토타입 연구에 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프로토타입이 없다라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고 명확하면은 프로토타입에 대한 그 오브젝티브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에 대한 오브젝티브 그리고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에 대한 오브젝티브는 고객이 결정사항이고 고객이 만약에 프로토타입 받아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저희의 그 TISAX 어세스먼트의 그 오브젝티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로토타입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는 TISAX 어세스먼트는 현재를 기준으로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 프로토타입이 없어도 현재 기준으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레이블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취급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그 프로토타입 프로텍션의 요구사항들을 다 맞춰놓고 그거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어세스먼트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정보관인데 정보관 준비 조직에서만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항상 악유가 생기는데요. 실제로 프로젝트 관리, 공급업체 관리, 보호구역 관리, 물리조건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영역에서 벗어나고 정보보안은 썩 지원을 하게 되고 각각의 현업부서 또는 총무, 품질 쪽에서 이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토타입 프로텍션이 들어가게 되면 정보보안팀만이 아니고 전체의 그 저희 부서들이 전부 다 투입이 돼가지고 이 TISAX 인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프로토타입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그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조직들은 연구개발, 생산관리, 품질, 영업 이렇게 그 다양한 현업 조직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보호구역 관리에는 이제 연구개발, 생산관리가 그 구역에 대한 그리고 제품에 대한 관리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물리보안은 보안 설비를 구축하고 그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프로텍션에 나왔던 그 요구사항들은 이제 물리적 보안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 영역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만 조직만이 아니고 전체 부서가 투입이 돼가지고 이 프로토타입 프로텍션에 대한 준비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프로토타입 보호구역은 도대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프로텍티드 에리아, 이 시큐리티 존 같은 경우는 제품 보관 장소만이 아니고요. 테스트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테스트 차량에 대한 착오, 그리고 테스트 차량을 정비하는 워크샵, 그리고 테스트 장소 및 트랙, 그리고 그 IS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는 장소, 이 모든 곳이 그 동일한 그 프로토타입 프로텍션의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면은 사실은 프로토타입 프로텍션을 오브젝티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투자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프로텍션 오브젝티브가 고객사로부터 요구받으면은 실제로 그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 어세스먼트를 준비하는 기간이 좀 더 좀 더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테스트 차량 또는 프로토타입 차량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 일부 그 프로토타입 프로텍션의 요구사항이 일부만 받으면 됩니다. 티삭스 그 파티시펀트 핸드북에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저희가 영역이 프로토타입 프로텍션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요구사항이 저희가 만약에 파트하고 컴포넌트만 있다라고 하면은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부분은 당연히 맨데토리니까 받아야 되고요. 그 외에 추가로 8.1.1, 8.2, 8.3 해가지고 요 위에 세 가지 영역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차량이 있다 또는 테스트 차량이 있다, 프로토타입 차량과 테스트 차량이 있다 그러면 각 영역에 맞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충족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랑 파트를 공급하는 그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어들은 8.1, 8.2, 8.3만 준비를 해서 어세스먼트를 대응하면 됩니다. 그 외에 준비할 사항들은 우선 최초의 장소를 그 보호구역을 정의를 하실 때는요, 제품과 차량의 이동 동선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동 동선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보호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위장막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부품에 대해서는 그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동선에서 노출이 안 되도록 저희가 통제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실례인데요. 제품 보관 장소는 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조그마한 모듈이라든가 그런 제품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금고를 사용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그 프로토타입 프로텍션 그 어세스먼트를 통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보관 장소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요구 사항들은 전부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금고가 아닌 지문 인식으로 개별로 그 개인에게 그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금고를 선택을 하고 그런 그 요구 사항들을 다 맞춰서 실제로 해외에서 그 어세스먼트를 통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미국 등에서는요, 보안설비 구축에 정말 빨리 하면 3개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타임라인을 좀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에 저희가 그 보안설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해외로 나가서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이 시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악유가 지금 많이 생기는 부분이 그레이존입니다. 이 영역, 내 영역도 아니고 저 팀의 영역도 아닌 그 영역에서 부적합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자 직무기술 명확한 친구의 역할이 정의되어야 되고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직무기술서에 명시가 되지 않은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고려가 돼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박태현 위원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현 위원님. 네, 화면 그대로 공유해 주시죠.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실 때에 그 요구사항이 말고 그 요구사항 바깥에 있는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인터뷰 시 사용되는 언어로 이제 심사원이 사용하는 언어와 피심사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로 봐야 할 증적에 사용된 언어와 또 그 심사원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하셔야 될 거는 유럽에는 가보시면은 독일이나 프랑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독일이라고 해서 독어를 다 하시거나 프랑스에 있다고 해서 다 불어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유럽 내에는 워낙 자유롭게 근무를 돌아다니면서 하시기 때문에 영어만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릴레이 통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영어로 설명하면 영어로 들은 사람이 거기서 다시 동거로나 불어로 설명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사자와 피심사자가 서로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통 간에 조금 오해가 있어서 여러 번 설명을 해야 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TISAX 인증 대상의 범위하고요. 그 다음에 그 TISAX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대상,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프로세스화해서 회사 내에서 적용할 때 대상, 이런 것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비용을 줄이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TISAX는 당연히 동일 자동차 회사 때문에 받는 거지만 우리 고객 중에는 국내 자동차 회사도 있다.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나 프로토타입 보호에 요구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그러면 앞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 업무를 보는데도 그대로 적용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들이 아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용과 시간과 자본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 내가 지금 납품하는 제품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만 납품하는 거냐 아니면 여러 산업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이 TISAX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어느 부서 혹은 어떤 제품군 어느 생산시설에만 적용할 거냐, 전사와 전 생산시설에 적용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앞에 신승업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주로 이제 프로토타입 보호에서 그 물리적인 에리아를 주로 설명했는데 프로토타입 제품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보안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안에 요구사항을 보시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출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사출은 A라는 회사가 하고 도금은 B라는 회사가 하고 실제로 완제품은 C라는 회사가 납품을 하고 이런 경우라면 그 A, B, C 간에도 그 프로토타입이 돌아다닐 때에 보이지 않게 포장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개별 포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구로 쉬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잠시 밥 먹는 동안 누가 뒷문 열어서 사진을 못 찍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이와 실제로 적용해보면 이와 같은 것을 적용해야 할 그런 물리적인 보호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나왔던 문서 세단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문서 세단기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 쪽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 레벨 4나 레벨 5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단기 자체 교체도 최초부터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티버그를 해가지고 저희 보호구역 같은 거 RC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구를 2개 이상 사용해서 15분간의 침입 시도로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 유럽 규격이다 보니까 이거와 비슷한 미국 규격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규격이 있으면 그걸 증빙해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가지고 프로토타입 프로텍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로 질문 시간은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큐리티 인사드의 박태환 이사님과 신승업 위원님이 세션 진행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끝인데요. 저희 우선 DQS 그룹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한국에 TISAX 심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8년도에는 이 TISAX가 한국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세일즈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분들이 받아야 되는지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국내 최다 심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TISAX의 모든 심사 범위를 수행 가능하고 그 외에도 저 같은 전문 세일즈 인원이 상주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사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저희 DQS 그룹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TISAX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한국 지사의 레퍼런스로
DQS 글로벌에서는 1000개 이상의 사업장을, 한국에서는 80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재 평가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DQS 그룹 같은 경우는 쉐어홀더나 이제 주주들이 그 산업군, 표준협회나 품질 관련 그런 기관들과 매우 밀접합니다. 그 말은 VDA QMC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ENX ISO 22434 정보를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 한 번만 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ISO 22434 같은 경우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ENX에서 다른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테스트 단계에 있어서 곧 시작이 될 거다. 그리고 요거는 TISAX CV들이 그 연계해서 제공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 세션 끝나면 문 열고 나가셔서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시작됩니다. 뷔페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주최 측 인원 같은 경우는 명패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주최 측 인원에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다면 길고 짧은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식사 시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